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바로 온TV 옴부즈맨의 김승재입니다. 지난주 연합뉴스TV에서는 서울시청 인근에서 발생했던 대형 교통사고 소식과 함께 장모비 관련 뉴스, 또 김홍일 방통위원장이 자진 사퇴했다는 소식까지 다양한 뉴스를 보도해드린 바 있는데요. 먼저 지난주 주요 뉴스부터 정리해 보겠습니다. 그렇게 맹렬한 사람을 헌법의 역할인 재판권을 빼앗아가 우리를 변하고 가는 김밥 중에 지난 한 주간 보도 내용을 짚어보는 연합뉴스TV를 말한다 김홍태입니다. 지난달 30일 뉴스 1번지에서는 장마철 극심한 호우가 쏟아지는 날이 많아지면서 운전을 각별히 유의해야 한다고 하는데요. 실제 빗길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안전거리를 늘리고 타이어 상태도 미리 점검해야 한다고 전했습니다. 그리고 지난달 27일 뉴스 리뷰에서는 친족 간에 벌어진 재산범죄는 친족 상도례라는 규정에 따라 형벌이 면제되었지만 헌법재판소가 71년 만에 이 법의 일부를 고치라며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렸다고 전했습니다. 또한 30일 뉴스 13에서는 빚이 많아 재산 분할 없이 이혼했다면 퇴직연금 분할도 불가능하다는 서울행정법원의 판단을 전했습니다. 지난주 첫 소식은 지난달 30일 일요 YD인데요. 7월부터 외환시장 개장 시간이 다음날 새벽 2시까지로 연장되고 간이과세 기준금액이 1억 400만 원까지로 상향되며 서민을 위한 금융상품 플랫폼도 출시됐다고 전했는데요. 하반기 경제 분야 달라지는 것을 기자가 잘 정리해 전달했습니다. 현재는 오전 9시부터 오후 3시 30분까지가 외환시장 개장 시간인데요. 7월부터는 다음날 새벽 2시까지로 연장된다고 합니다. 국내 투자자들이 야간 시간대 미국 주식 채권을 살 때도 임시 환율이 아닌 실시간 시장 환율에 따라 환전할 수 있다면서 국내 소재하지 않은 외국 금융기관도 정부 인가를 받으면 우리 외환시장에 직접 참여할 수 있게 된다고 전했습니다. 간이과세 기준 금액도 7월부터 상향되는데요. 종전 8천만 원 미만에서 1억 400만 원 미만으로 올린다고 하며 다만 부동산 임대와 유흥업소는 종전처럼 4,800만 원을 유지한다고 합니다. 서민을 위한 금융 상품 플랫폼 이따도 출시가 됐다는데요. 서민 금융 상품을 한 자리에서 조회하고 대출과 상담, 사후 관리까지 앱으로 한꺼번에 할 수 있게 된다고 합니다. 김주연 금융위원장은 앱을 통해 비대면으로 가능하게 되어 이용자는 생업에 종사하면서도 언제 어디서나 편리하게 다양한 서민 금융 제도를 이용할 수 있게 된다고 전했습니다. 7월부터는 국민 마음 건강을 위한 심리상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데요. 우울증 선별검사에서 10점 이상을 받은 사람에게 심리상담 서비스 8회를 받을 수 있는 바우처가 제공된다고 합니다. 층간소음 저감 방안도 나왔는데요. 아파트 바닥 두께를 법적 기준인 250mm보다 두껍게 시공하면 건축물 높이 제한을 완화해 주기로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농촌 빈집 철거를 이행하지 않은 소유주에겐 이행강제금이 부과되는데요. 안전사고나 범죄 우려가 있는 빈집은 철거나 수리 명령을 내리는데 이를 따르지 않을 경우 최대 500만 원씩 1년에 이에 부과할 수 있다고 마무리했습니다. 이 보도는 7월부터 하반기 경제 분야에서 달라지는 것 중 중요한 내용을 기자가 잘 정리해 전달하고 있는데요. 외환시장 개장 시간 연장의 경우는 이에 대한 경제적 효과와 국내 투자자들에게 어떤 이점을 제공하는지, 그리고 간이과세 기준금액 상향의 내용에 대해서도 추후 좀 더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해 보입니다. 그리고 이따 앱의 출시도 시청자들 입장에서는 많이 반길 수 있는 부분인데요. 이의 사용 방법과 사용하는 경우의 혜택 등에 대해선 추후 부가적인 설명이 필요해 보였습니다. 그리고 층간소음 저감 방안과 농촌 빈집 철거의 중요성을 강조해서 해당 정책들이 현재 문제 해결에 어떻게 기여하는지도 좀 더 부가적인 설명이 필요해 보였습니다. 그리고
각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도 조금은 살펴볼 필요가 있었는데요. 외환시장 개장 시간 연장에 따른 투자자 교육도 필요해 보이고요. 이따입의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지원 등도 조금 더 살펴보는 것이 필요하다는 멘트가 있었음 좋았을 것입니다. 지난달 30일 뉴스 1번지에서는 장마철 극심한 호우가 쏟아지는 날이 많아지면서 운전도 각별히 유의해야 한다고 전했는데요. 실제 빗길에서 사고가 나면 치사율이 4배까지 높아진다고 합니다.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안전거리를 늘리고 타이어 상태도 미리 점검해야 한다고 전했습니다. 지난해 7월 5일 새벽 중국 충주에서 빗길을 달리던 승합차가 미끄러져 40대 운전자가 크게 다쳤다면서 앞부분이 찌그러진 차량이 풀숲을 덮쳤다고 전했습니다. 지난 3년간 빗길에서 발생한 교통사고 67,563건 중 38.5%가 여름철에 발생했는데요. 100건당 사망자를 따지는 치사율을 보면 비 오는 고속도로의 경우 7.88명으로 모든 도로 빗길 사고 치사율 2.0보다 4배가량 높았다고 전했습니다. 고속도로 사고 가운데 비 올 때와 맑을 때를 비교하면 비 오는 날 치사율이 2배가량 높았는데요. 많은 비가 예고된 올해 여름 빗길 사고 위험을 줄이려면 무엇보다 속도를 평소 대비 20% 이상 줄이고 안전거리는 2배가량 늘리는 게 중요하다고 짚었습니다. 젖은 도로에선 제동거리가 최대 1.8배 늘어나기 때문인데요. 강정우 한국도로교통공사 교통처 사고조사 차장은 급차로 변경, 급 브레이크 등의 조장은 차량 미끄러짐이나 전복 사고의 원인이 되기 때문에 피해야 하고 브레이크 페달도 여러 번 나누어 밟는 것이 좋다고 합니다. 꼼꼼한 차량 점검도 필요한데요. 타이어 공기압과 마모 여부 확인이 중요하고 100원짜리 동전을 타이어 홈에 끼웠을 때 동전 절반 이상이 보여야 안전하다고 합니다. 전조등과 후미등도 제대로 작동하는지 확인해야 하는데요. 빗길에선 시야 확보도 어렵지만 뒤쪽에서 오는 차들이 자신의 차량을 식별할 수 있도록 해야 예상치 못한 사고를 막을 수 있다고 마무리했습니다. 이 보도에서는 빗길 교통사고에 대하여 사고 수치와 치사율의 통계치를 제시하고 제동거리를 설명하면서 여름철 빗길 자동차 운전에서 조심해야 할 부분을 잘 짚고 있습니다. 조금 더 보강한다면 빗길 사고의 주요 원인과 사고 유형을 약간은 더 세부적으로 설명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빗길 안전운전을 위해 사전에 준비할 내용과 구비할 물품 등도 안내할 필요가 있었는데요. 또한 만약 빗길에서 사고가 발생한다면 어떻게 대처를 해야 할지도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한 부분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장마철이 시작되기 전에 한 번 더 차량 점검을 하고 빗길 운전 시 안전수칙을 꼭 숙지하자는 마무리 멘트가 있었으면 더 좋았을 것입니다. 지난달 27일 뉴스 리뷰에서는 부모처럼 가까운 친족 간에 벌어진 재산범죄는 친독 상도례라는 규정에 따라 형벌이 면제되는데요. 박수홍, 박세례 씨의 가족 간 재산 분쟁 사례로 관심을 받은 법조항이라고 하면서 헌재가 71년 만에 이 법의 일부를 고치라며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렸다고 전했습니다. 오랜 시간 채무 문제 탓에 갈등을 빚어왔다며 아버지를 사문서 위조 혐의로 고소한 전 프로골퍼 박세리 씨부터 동생 박수홍 씨의 출연료 등 수십억을 빼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형까지 이들 사례에서 오르내리는 단어는 바로 친족 상도례인데요. 친족 간 재산 범죄에 대한 특례란 뜻입니다. 이를 규정한 형법 328조 1항은 부모, 자식 같은 직계혈족과 배우자, 동거 가족처럼 가까운 친족 간 일어난 재산 범죄는 처벌할 수 없도록 하고 있어서 고소해봤자 공소권 없음의 불기소 처분이 내려지는 이유입니다. 직접 장애인인 가족이 한평생 모은 퇴직금과 상속재산을 가로챈 숙부와 숙모 사례도 마찬가지였는데요. 아예 당사자는 법원 판단조차 받아볼 길이 막혀 있었습니다. 헌재가 이 법 조항이 생긴 71년 만에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렸는데요. 특례 필요성은 수긍하더라도 실제 가족 간에 어떤 유대가 있었는지 묻지 않고 일률적으로 형을 면제해 피해자가 재판 절차에 참여할 기회를 상실하고 있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질병, 장애 등으로 취약한 지혜에 있는 가족에 대한 경제적 착취를 용인하는 결과를 불러올 염려가 있다고도 지적했는데요. 이는 가족 구성원이 각자 경제활동을 하며 재산을 공동 소유한다는 개념이 희박해진 요즘 시대의 인식을 반영한 것으로 해석된다고 합니다. 헌재는 해당 조항의 효력을 즉시 중지했고 내년 12월 31일까지 국회가 법을 개정하라고 했습니다. 한편 헌재는 사촌 등 직계혈족 이해의 친족이 저지른 재산 범죄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도록 정한 형법 328조 2항은 피해자의 의사에 따라 국가형벌권 행사가 가능하기에 합헌으로 결정했다고 마무리했습니다. 형법상 친족 상도례란 친족 간의 재산 범죄에 대하여 강도죄, 손괴죄, 점유강취죄를 제외하고는
그 형을 면제하거나 친고죄로 정한 것을 말합니다. 이번에 헌법 불합치 결정이 있었던 것은 직계월 쪽, 배우자, 동거 친족, 동거 가족 또는 그 배우자 간의 재산 범죄에 대하여 그 형을 면제하는 조항인데요. 헌법재판소는 이 조항에 대하여 더 이상 적용을 하지 못하게 하고 법 개정을 요구하였습니다. 친족 상도례의 역사적 배경 등을 본다면 이번 결정은 역사적으로 농경사의 가부장 중심의 가족 문화가 핵가족이나 개인 중심으로 바뀐 시대의 변화를 반영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 방송 내용대로 공동소유의 개념이 희박해진 것을 반영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또한 헌법 불합치 결정이란 해당 법률이 사실상 위헌이긴 하지만 법을 개정할 때까지 한시적으로 그 법을 존속시키기도 하고 적용을 중지하기도 하는 결정 유형을 말합니다. 따라서 보통 법 개정을 요구하게 됩니다. 결국 앞으로는 이 부분 입법을 위한 법 개정의 방향성과 이를 위한 사회적 논의의 필요성이 필요해 보이는데요. 친족 간 재산 범죄에 대한 처벌 기준이 중요해 보이고요. 피해자 보호를 위해서는 또 무엇이 필요한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는 점도 짚을 부분이었습니다. 지난달 30일 뉴스 13에서는 서울행정법원의 빚이 많아 재산 분할 없이 이혼했다면 퇴직연금 분할도 불가능하다는 판단을 전했습니다. 서울행정법원이 공무원 A씨가 공무원 연금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분할연금 일시금 지급 처분 취소 소송을 최근 원고 승소로 판결한 건데요. 재판부는 이혼 소송 당시 퇴직급여까지 포함한 A씨 재산 총액보다 채무가 더 많아 재산 분할 청구가 기각됐다며 배우자의 분할연금 청구권도 인정되지 않는다고 마무리했습니다. 요즘은 이혼을 할 때 퇴직급여에 대한 분할이 많은 쟁점이 되고 있는데요. 이 보도에서는 퇴직연금 분할의 법적 기준이나 이 판결이 이혼 시 재산 분할과 관련해 어떤 영향이 있었는지를 간단히 언급했으면 좋았을 것입니다. 실제 이 사례에서는 이혼 소송 당시 퇴직급여까지 포함하여도 채무가 더 많았기 때문에 재산 분할을 할 수 없었기 때문에 이와 같은 판결이 나온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연합뉴스 TV 시청자 평가였습니다. 네, 이번 시간은 주말에 방영되는 제작 프로그램을 대학생의 시선으로 분석하고 평가해보는 캠퍼스 TV 리포트입니다. 이번 주에는 숙명여자대학교 이류연 학생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자, 류연 학생 지난주 어떤 프로그램 모니터링했습니까? 네, 저는 매주 일요일에 방송되는 연중기획 하모니를 모니터링했습니다. 지난 방송에서는 대한민국 땅끝에서 꿀고구마와 벼농사를 짓고 있는 캄보디아 출신 소말리 씨와 그녀의 남편 태훈 씨의 이야기를 담았는데요. 그럼 자세한 모니터링 내용 지금부터 함께 보시죠. 방송은 대한민국의 땅끝 전라남도 해남군 화산면을 비추며 시작합니다. 이 사랑스러운 집은 말리 씨와 남편 태훈 씨, 그리고 귀여운 3남매가 살고 있는 집입니다. 이른 아침 등교 준비에 한창인데요. 학교에 가기 전 달콤한 시리얼로 잠을 달래봅니다. 둘째 유나와 첫째 동현이는 초등학교에 다니고 막내 유빈이는 어린이집에 다닌답니다. 말리 씨네 일상은 이른 아침부터 시작됩니다. 아침 7시 55분부터 8시 사이에 나가야 학교 버스를 탈 수 있다고 하는데요. 아웅다웅 양치를 하는 두 자매들. 언니 유나가 든든하게 도와줍니다. 양치를 마치고 막내 유빈이는 집에서 잠시 대기를 하고요. 유나와 동현이는 학교 버스를 타고 학교에 갑니다. 막내 유빈이의 어린이집 버스를 기다리는 시간은 마당의 꽃과 식물을 가꾸는 시간인데요. 그런데 이 마당에는 꽃과 식물뿐 아니라 달콤한 과일도 있었습니다. 방금 딴 딸기까지 야무지게 먹고 어린이집으로 향하는 유빈입니다. 3남매를 모두 학교와 어린이집에 보낸 말리 씨는 이제 농부로 변신합니다. 오늘의 할 일은 고구마 순을 심는 거라는데요. 오늘 심을 고구마 순을 싣고 능숙하게 운전해 밭으로 향합니다. 모자를 쓰고 장갑까지 끼고 고구마 밭에 입성한 말리 씨. 하루 이틀 해본 게 아닌 전문가의 기운이 물씬 났는데요. 바로 오늘은 하우스에서 재배한 고구마 순을 밭에다가 심는 날입니다. 말리 씨에게는 오늘의 든든한 지원군, 바로 친정 부모님이 계십니다. 말리 씨네 고구마 밭은 마을 곳곳에 있는데 다 합치면 무려 3만 평이라고 합니다. 친정 부모님 덕분에 밭을 늘려갈 수 있었다고 합니다. 부모님은 말리 씨가 첫째를 낳았을 때부터 10년째 한국과 캄보디아를 오가며 육아와 고구마 농사를 도와주고 계시다고 하는데요. 또 친정 부모님만큼이나 말리 씨에게 중요한 한 사람,
바로 남편 태훈 씨입니다. 남편을 만나러 가기 전 학교와 어린이집에서 돌아온 3남매를 데리러 온 말리 씨. 그렇게 3남매를 데리고 남편이 일하는 논으로 향합니다. 동현이는 아빠의 모내기 기계에 놀이기구 마냥 올라타 보는데요. 남편 태훈 씨는 아이들과 잘 놀아주는 좋은 아빠라고 합니다. 3남매를 태우고 모내기를 하는 모습이 평화로워 보였습니다. 3남매의 힘을 합쳐 열심히 아빠를 향한 응원도 해봅니다. 이번엔 아이들을 데리고 텃밭을 향한 말리 씨. 수박과 애호박, 상추, 참외, 오이 등 없는 게 없는 보물 창고이자 아이들의 놀이터입니다. 이후 집으로 돌아와 저녁 준비를 하는 말리 씨의 모습이 보여집니다. 교육이 있다는 태훈 씨는 서둘러 다시 외출을 하고 3남매는 반찬 투정 없이 맛있게 밥을 먹는데요. 하루가 어떻게 지나가는지 모를 정도로 바빴던 말리 씨의 하루가 평화롭게 저물어갑니다. 다음 날 비를 맞으며 어김없이 고구마 순을 심고 있는 말리 씨와 친정 부모님을 비추며 시작합니다. 오히려 비가 올 때 비가 고구마 순을 촉촉하게 적셔주기 때문에 더 좋다고 하는데요. 잠시 후 말리 씨는 휴일이라 집에 있는 아이들의 밥을 챙기러 잠시 집으로 향합니다. 오늘의 메뉴는 아이들이 좋아하는 계란볶음밥이라고 하는데요. 세 남매는 그렇게 야무지게 식사를 마쳤습니다. 정리를 마치고 어디론가 전화를 거는 말리 씨. 바로 남동생 티나 씨입니다. 여동생 잔니 씨까지 영상통화에 합류했는데요. 막내 유빈이도 삼촌과 이모와의 통화에 참여합니다. 아이들은 요즘 캄보디아어로 간단한 단어들을 배우고 있다고 합니다. 2층 놀이방으로 아빠를 데려가는 유빈이. 휴지와 집에 있는 물건들로 만든 자신의 집을 보여줍니다. 이렇게 아이들이 잘 뛰어놀길 바라는 마음으로 집을 지었다고 합니다. 조금 무리는 했어도 이 집에서 아이들이 뛰어놀고 부모님과 화목하게 식사를 할 때면 너무 뿌듯하고 좋다는 말리 씨 부부의 애틋한 마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막내를 재우고 남편이랑 부모님께 드릴 빵을 사러 가는 말리 씨는 단골빵집에 들렸습니다. 빵집 사장님과는 13년째 이웃 주민이라고 합니다. 이 빵집에 있는 고구마 빵들은 모두 말리 씨가 직접 농사지은 고구마로 만들었다고 하는데요. 말리 씨의 고구마는 맛도 좋기로 소문이 자자하다고 합니다. 밭 앞에서 도란도란 이야기를 나누면서도 웃음이 끊이질 않는 말리 씨 부부의 모습이 참 보기 좋았습니다. 이번엔 친정 부모님이 일하고 계신 비닐하우스로 향한 말리 씨. 말리 씨네는 고구마 순을 직접 키워서 사용하고 있다는데요. 고구마 순 자체 재배는 원가도 절감하고 질 좋은 고구마를 얻기 위한 비결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오늘 오후는 첫째 동현이가 이발하는 시간이라고 하는데요. 신랑이 끝에 결국 당장 게임이 하고 싶은 동현이를 안아서 화장실로 향합니다. 차분하게 동현이를 설득하는 말리 씨. 잘 달래고 대화해 이발을 시작합니다. 아이가 셋에 미용실도 멀리 있어서 가족의 머리카락을 직접 다듬어주기 시작했다고 하는데요. 그렇게 시원하게 머리까지 감고 멋진 미남으로 변신한 동현이와 다시 평화를 되찾은 3남매의 모습으로 방송은 마무리됩니다. 네, 모니터링한 내용 잘 봤습니다. 류현 학생 이번 연중계 하모니 보면서 어떤 점이 가장 인상 깊었습니까? 네, 저는 말리 씨와 남편 태훈 씨의 일상 속 대화들이 참 보기가 좋았는데요. 특별할 것 없는 대화일지라도 서로를 배려하고 생각하면서 주고받는 말들이 너무 다정해 보였습니다. 또 밭에서 이야기를 하는데 이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는 걸 보면서 아, 저게 바로 이 말리 씨네 부부가 집도 새로 짓고 농사도 성공할 수 있었던 비결이구나 싶었습니다. 정말 제목처럼 꿀 떨어지는 부부의 꿀고구마, 러브하우스였던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저도 같은 생각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숙명여자대학교 이루현 학생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정말 순식간에 불길이 번졌습니다. 직원들이 연기가 나는 것을 보고 조치를 취하려고 했으나 그야말로 속수무책이었는데요. 다수의 안타까운 사상자를 냈던 경기 화성공장 화재 이야기입니다. 오늘 TV와 비평에서 관련 내용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도움 말씀에 국가공무원 인재개발원 김진수 교수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참 안타까운 사고였습니다. 네. 지난달 24일이었죠. 화성의 한 리튬 전지 공장 화재로 인해서 23명이 숨졌고 8명이 부상을 입는 사고가 발생을 했는데요. 자, 먼저 화재 발생 경위와 피해 상황에 대해서 좀 짚어주시죠. 네, 화성 공장에서 이제 발생한 화재는 네. 1차 전지 완제품을 이제 검수하고 포장하는 2층에서 발생했습니다. 네. 배터리 한 개에서 연소 반응이 일어났고 또 보관 중이던 3만 5천 개의 배터리로 불이 옮겨 붙으면서 피해가 커졌습니다. 리튬 배터리는 분리막이 손상되면 열 폭주 현상에 의해서 화재와 폭발이 일어나는데 이날 화재 현장에서도 연이어 폭발이 일어나면서 진화에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특히 이번 화재는 인명피해가 컸습니다. 사망자 23명, 부상자 6명으로 집계됐고 부상자 중 4명은 전신에 화상을 입었습니다. 화재로 인한 작업자 명부가 이제 불에 타버린 데다 예. 사망자 대부분의 시신이 심하게 이제 훼손돼서 신원 파악이 어려웠습니다. 경찰은 사망자 전원에 대해서 이제 국과수에 부검을 맡겼는데요. 전원 화재로 인한 질식사로 밝혀졌습니다. 이번 화재는 우리 사회의 안전 불감증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점을 드러냈습니다. 우선 안전 점검을 제대로 받지 않았다는 것인데 임의로 한 공장만 선정해서 점검하는 이른바 샘플 점검이 화를 키웠습니다. 예. 또 사망자 다수가 파견된 일용직 이주 노동자들이었다는 점에서 제대로 된 안전 교육을 받지 못한 채 현장에 투입됐다는 점도 문제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23명의 안타까운 희생자분들의 신원 확인이 사고 후 나흘이 지나서야 마무리가 됐는데요. 희생된 분들의 다수가 외국인 근로자로 알려졌고요. 네. 이분들이 불법적으로 파견됐다는 의혹도 불거졌는데 관련 내용에 대해서 언론들은 어떻게 보도했습니까? 이번 화재의 이제 사망자가 이제 23명인데 이 중에서 이제 18명이 외국인이었죠. 중국인이 17명, 라오스인이 1명이었는데 단일 사고로는 가장 많은 외국인 근로자가 생명을 잃은 사건으로 기록됐습니다. 건물 구조를 잘 알지 못하고 또 화재 등 긴급 상황에서 소통이 원활하지 않은 외국인 근로자라 사고 대처에 취약했다는 것입니다. 언론은 이번 참사가 대부분 외국인 노동자에게 집중된 점에 주목하면서 일부 언론에서는 위험의 외주화로 인한 중대재해 예방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한겨레 신문은 위험 모른 채 진화 시도한 외국인 일용직 무방비로 당했다라고 전했는데요. 당시에 이제 CCTV 영상을 보면 직원들이 이제 연쇄 폭발이 시작됐는데도 소화기로 불을 끄려고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대한민국의 밑바닥 노동을 지탱하고 있는 외국인 노동자들은 고용에서도 또 안전에서도 보이지 않는 사각지대에 있었다라고 전했습니다. 또 전체 직원 100여 명 중에 절반 이상은 파견업체를 통해 보내진 일용직 이주 노동자인데 안전교육을 했다고는 하지만 일감이 있을 때 투입되기 때문에 제대로 된 교육을 받았을지 의문이라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이제 제조업은 파견이 허용되는 업종이 아니기 때문에 불법 파견도 의심이 되는 상황이어서 희생자들에 대한 책임 소재가 불분명하다라고 지적했습니다. 한국일보는 보상 문제를 집중적으로 보도했는데요. 국적이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한국인에 비해서 적은 보상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사고 희생자 유족이 받을 수 있는 산재보험금은 내 외국인 동일하게 지급되지만 회사에서 지급하는 보상금은 사망 시점으로부터 만 65세까지 일하면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이제 예상되는 이른바 일실수입에 따라서 지급되기 때문에 이주 노동자들의 경우는 한국 체류 기간이 길어야 한 5년 정도로 계산되기 때문에 차이가 날 수 있다는 것이죠. 또 이번 화재는 어떤 화학물과 결합돼서 일정 기간 이제 잠복기를 거친 뒤에 2차 피해가 발생할 수도 있는 그런 사건이기 때문에 자신이 살던 나라로 돌아가야 하는 이주 노동자들의 경우 뒤늦게 피해를 입증하기는 더욱 어려울 것이라는 점도 지적했습니다. 그렇군요. 이번 화재로 인한 그 큰 인명 피해가 더 안타깝게 느껴지는 이유는 뭐냐면 지난 3월에 소방당국이 해당 공장에게 위험성을 경고했다는 사실이 알려졌기 때문인데 더불어서 예견된 인재였다. 뭐 이런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경찰 입장에서 뭐 불법 파견도 그렇고 관리 소홀도 그렇고 총체적 부실로 인한 참사로 보고 수사를 벌이고 있는데 관련한 보도 내용 정리해 볼까요? 네, 화재가 난 이 공장에서는 이제 이틀 전에도 이제 불량 배터리에서 불이 났지만 작업자가 진화한 뒤에 생산을 재개했고 소방 당국에는 신고도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또 석 달 전에는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화성 소방서가 실시한 조사 결과 다수의 인명 피해가 발생할 수 있는 우려 지역으로 경고했다고 합니다. 예. 언론에서는 이번 화재가 어쩌다 발생한 우발적인 사고가 아니라 사전에 예방할 수 있었던 참사라고 전했습니다. 특히 회사의 부실한 안전대책과 정부의 미흡한 관리 감독이 피해를 키웠다면서 더 큰 문제는 배터리 산업 전반의 문제라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동아일보는 제도의 공백과 공장의 안전 무대책이 맞물려 빚어낸 인재라고 전했습니다. 배터리 공장이 화성시에만 18개가 있는데 업체뿐만 아니라 소방당국도 전용 진화 장비가 없는 실정이라면서 화재에 취약하고 진화 설비도 제대로 안 갖춰진 작업장에서 화마가 근로자를 삼키는 비극이 되풀이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세계일보는 현행 소방법상 리튬 등 금속 화재가 화재 유형으로 분류되지 않아서 전용 소화기를 개발할 기준조차 없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제조된 배터리들을 소량으로 분리해서라도 적재했다면 더 큰 화재로 번지는 것만은 막을 수 있었을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결국 이번 사고는 직접 생산 공정에 파견 노동자를 고용해서 인건비를 절약하고 또 안전관리를 위한 비용을 절감해서 이윤을 추구한 업체와 또 이를 관리 감독하지 못했거나 눈 감아준 정부기관 등에게 일차적인 책임이 있지만 예. 이러한 시스템을 문제의식 없이 또 유지하고 있는 우리 한국 사회에도 그 책임의 일부가 돌아가야 한다라고 언론은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이런 참사가 발생할 때마다 위험성이 큰 사업장에 대한 안전관리 실태가 도마 위에 오르게 되는데요. 네. 특히 이번 리튬같이 위험성이 큰 물질을 취급하는 사업장에 대해서 새로운 안전 기준이 필요하다 이런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 같은 산업 재해가 반복되는 원인 또 대책에 대해서 언론은 어떻게 보도하고 있는지도 짚어보죠. 네, 지난 2022년이었죠. 카카오톡 먹통 사태를 유발한 데이터 센터 화재도 리튬 이온 배터리가 원인으로 지목됐었습니다. 리튬 전지는 한번 불이 붙으면 순식간에 이제 1000도 이상 온도가 치솟는 열 폭주 현상이 발생하는데요. 물이 닿으면 2차 폭발 위험까지 있어서 일반적인 방식으로 화재를 진압하기가 어렵습니다. 이 때문에 화재 예방이 이제 중요한데요. CCTV 영상을 보면 이제 발화 초기 작업자들이 2차 폭발이 시작됐는데도 소화기로 진화를 하는 등 사고의 심각성을 인지하지 못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또 이제 적치물 때문에 대피로가 충분히 확보되지 않은 공간에서 일을 하고 있었는데도 이제 화재 발생 시 대처 요령을 제대로 교육받지 못했음을 짐작하게 하는 정황이 보인다고 언론을 지적했습니다. 조선일보는 이제 배터리는 안 쓰이는 데가 없을 정도인데 아직도 전기차 한 대에 불을 끄는데 몇 시간이 걸리는 게 현실이라면서 배터리 시설의 안전 기준과 소화 능력을 높이는 국가 차원의 대책이 필요하다라고 강조했습니다. 중앙일보는 과거에도 리튬 점지 화재가 여러 차례 발생했는데도 유해 화학 물질에서 리튬이 빠져 있어서 근본적으로 안전관리에 사각지대에 있었다는 사실이 드러났다라고 전했습니다. 예. 경향신문은 대형 화재 현장에 단골로 등장해온 샌드위치 패널 구조 역시 이번 화재에서도 빠지지 않았다라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리튬 전지에서 불이 나면 그 마른 모래 같은 것으로 이제 덮어야 되는데 이 같은 지식을 알고 실행할 수 있는 국민은 별로 없을 것 같습니다. 리튬 전지에 대한 세심한 관리와 또 화재 대비 교육을 강화해야 한다라고 언론은 입을 모으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화성 참사가 발생한 지 이제 2주 정도가 지났는데요. 보통 사고 초반에는 사고의 경위, 또 피해 상황 등에 대해서 초점을 맞추게 되는데 이제 2주가 지났습니다. 지금 상황에서 언론이 어떤 부분에 주목해야 될지 끝으로 듣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이번 사건은 이제 배터리의 소재인 그 리튬의 어떤 화재 위험성에 대해서 정말 엄청난 경각심을 갖게 했습니다. 그렇죠. 사실 위험성을 알면서도 철저하게 대비하지 못한 인재라는 사실이 더욱 안타까운데요. 예. 소를 잃었으니 이제라도 외양간을 고쳐야 한다는 심정으로 면밀한 사후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정부에서도 이제 배터리 안전점검 태스크포스를 이제 꾸린다고 하니까요. 예. 언론에서도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보도해야 할 것입니다. 또 이주 노동자들에 대한 처우 개선과 안전관리에도 좀 주목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동안 인구 감소 또 내국인 노동자가 기피한다는 이유로 이주 노동자들을 계속 늘려왔지만 그에 따른 대책은 너무 소홀히 여긴 것은 아닌지 짚어봐야겠습니다.
이주 노동자들의 노동 환경은 그 사회 인권의 바로미터입니다. 생명과 인권을 우선시하는 우리 사회의 분위기가 조성됐으면 합니다. 네, 언론이 기억해야 할 내용까지 국가공무원 인재개발원 김진수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저희 옴부즈맨 제작진은 여러분들의 다양하고 소중한 의견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방송을 보시고 느낀 소감을 연합뉴스 TV 홈페이지 내 시청자 게시판이나 SNS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저희는 다음 주 시간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